실제로 압구정동에 있는 집은 3호선 지하철 라인도 있고 그 앞에 좋은 학교도 있고 좋은 식당과 카페가 그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모시고 싶었는데 교수님 이번에 신간이 나왔길래 신간 홍보를 핑계로 네네네. 개인 사적인 욕심을 지금 채우고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 또 교수님 처음 뵙는 분들 많으니까 가볍게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셜록 현준을 하고 있는 이현준 교수입니다.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셜록 홈즈 그거 사실 채널 한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잖아요. 그거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이제 6년 돼서 네, 죄송합니다. 6, 7년 돼서 어느 순간 딱 하시는 거 보면서 네. 그 영상의 퀄리티들을 보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치고 올라오시겠구나라고 싶었는데 정말 많이 채널이 커졌더라고요. 네. 100만이 넘지 않았나요 벌써? 네, 지금 한 136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과 사실은 완전히 결이 다른 네. 저희 채널 같은 채널은 거의 공장처럼 이제 빵을 찍어내는 왜냐하면 네. 한 편 한 편 조회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는 게스트가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장처럼 많이 찍어내야지 이제 합친 조회수가 엄청나신 것 월간 같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여기 이제 교수님 채널은 교수님이 워낙 탁 임팩트가 있으니까 한 편당 보통 작게 나와도 뭐 30, 정말 많이 나오면 100만, 뭐 150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진짜 주변 친구들이 다 오해해요. 저는 유튜브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저 많이 번다는 얘기를 막 소문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요. 저 진짜 이 조회수만으로는 적자거든요. 당연히 조회수만은 적자죠.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브랜디드 콘텐츠를. 네, 그걸 가끔가다 해야 되는데 또 하시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엄선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저희 채널 와셨으니까 채널 홍보 한번 하고 가신다면. 네. 저희 셜록 현준 꼭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면 혹시 어떤 정보들 좀 많이 접할 수 있을까요? 건축과 뭐 공간 뭐 이런 데 관심 많으신 분, 여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 그런 분들은 오시면은 아마 흥미로운 소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는 정말 좋은 게 저희 채널에서 이제 할 수 있지 못하는 건데 네. 편집 효과들이 진짜 빠바바박 다 진짜 박으시잖아요. 네. 그게 진짜 여러분 제작비가 엄청나고 그것보다도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최소 이제 처음에 콘티를 짜실 거고 아무리 내가 이 분야에 정보가 있어도 어느 정도 기획은 해야 될 테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진 뭐 다 붙이고 하면 한 편 만드는데 혼자서도 쉽지 않을 거고 뭐 2명이 달라붙어도 일주일에 한 편? 네, 한 일주일에 한 편, 그러니까 닷새에 한 편 정도인데 저희는 앞부분에서 준비하는 시간은 없어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제 이미 많이 한 걸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는 팀워크가 잘 맞아서 그 네. 제작사하고 그냥 딱 찍으면은 알아서 차차착 편집을 착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 채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했다가 저희 채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워낙 좋으신 분을 많이 초대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여기서 되게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현주 교수님도 많은 지식을 얻는 채널 네. 김작가 TV 채널. 자 이번에 공간인가 또 책 내셨더라고. 사실 근데 공간과 관련된 책은 이전에도 많이 내셨죠. 네. 공간의 미래도 있고 공간이 만든 공간도 있고 뭐 네. 도시는 무엇을 사는가도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고 그리고 저도 뭐 이제 교수님에게 부끄럽지만 저도 작가로서 네. 책을 한 12권 냈기 때문에 작가는 책을 낼 때 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쩌면 저는 심플하다 생각해요. 네. 그 심플한 걸 그것만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렇게 막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사실 이 책에서는 인간이 큰 역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공간 때문에 더 진화가 더 잘 되었다. 공간을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동물하고는 좀 다르게 공간을 이용하면서 사회를 진화시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총 17장, 이게 네. 17층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처럼 1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책의 또 시작이 모닥불이잖아요. 네. 뭐 다른 채널에서도 이 얘기하신 거 봤지만 어쨌든 시작은 얘기해야 되니까 시작을 모닥불로 잡으신 이유가 뭘까? 1층이. 그게 사실은 네. 인간과 동물의 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건축 그러면은 한자가 세울 거네 쌓을 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거나 돌을 쌓거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물질적인 건축물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네. 제 관점에서는 사실은 건축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물질적인 건축물보다는 그 건축물이 만드는 공간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바뀌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건축물은 없더라도 사람들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서 더 과거로 가다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른 동물들 사이의 관계하고 달라지는 첫 번째 시작이 어디냐? 그게 제가 볼 때는 모닥불이었던 것 같아요. 모닥불이요? 네. 왜요? 모닥불을 피워놓으면은 우리 캠프파이어 하는 모닥불. 그렇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쌓였던 얘기하고 그러다 한바탕 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모닥불에 가깝게 가면은 뜨겁고 멀리 가면 춥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수십 명의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 주변으로 삥 둘러서 앉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모닥불과 사람들 사이가 되게 밝고 따뜻한 공간이 나오고 그 뒤로는 되게 어둡고 추운 공간이 나와서 내부와 외부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그 둘러앉은 사람들이 다 하나를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사회성 같은 것들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요. 다른 동물들은 다 밤 시간에 달을 쳐다보고 하늘을 본다면 각기 그 위를 쳐다볼 때 인간은 그 무리 안에 자기들만의 구심점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도 다른 탁자랑 비교하는 것들이 있던데. 네, 예를 들면 뭐 기업의 임원회의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양쪽에 왕도 그렇고 네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모닥불로 만들어지는 공간이 원형의 공간인데 되게 네. 민주적인 공간이거든요. 서로가 다 가운데를 보는 거죠. 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실 같은 데 가시면 직사각형으로 된 긴 그런 회의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긴 변 쪽에 앉는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되죠. 그렇죠. 회장님은 보통 좁은 쪽에 앉으시거든요. 맞아요. 그 좁은 쪽에 앉으신 분은 그 테이블을 보면은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옆모습을 다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앉아 계신 그 분은 고개를 돌려야지만 회장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장님 자리가 좁은 쪽 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시하기가 더 수월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전체를 다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 되니까 권력적으로 보면은 네. 그 회장님이 더 권력을 가지게 되는 위치죠. 근데 원형에 동그랗게 앉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동등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과 딴 사람을 관찰하는 거가 다 동등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민주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는 또 학교의 교실의 교단이라든가 학교 네. 운동장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항상 구령대. 구령대. 네. 와, 진짜 오랜만에 들은 단어다. 이것도 좀 약간 계급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거고요. 네. 왜냐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시면은 사람들이 쫙 줄 서서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고 나서 혼자만 그 구령대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교장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내려다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한 200~300명의 학생들이 다 교장 선생님을 쳐다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에 대한 정보는 그 서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300명이다. 그럼 300개의 정보가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반면에 거기 서 계신 학생들은 사실은 자기를 쳐다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두 명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의 정보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몇백 배의 정보의 양이 차이가 나고 그걸로 교장 선생님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감시도 잘 하실 수 있을 뿐더러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현대 사회에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주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김 작가님도 지금 한 200만 되지 않아요? 247만. 247만 명이 매일매일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김 작가님이라는 분의 정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래서 김 작가님은 다른 사람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6만의 저보다 2배 정도의 권력을 다 갖고 전혀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편당 조회수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거기다가 편당 조회수까지 계산을 하면 더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훨씬 더 많이 내시잖아요. 총 조회수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휴대폰을 쳤을 때 삼성 갤럭시 같은 거라면 여기는 애플 아이폰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식의 누가 더 많이 보여지느냐 아니면 더 감시할 수 있느냐 이거를 건축 공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거를 인간 사회는 만들었기 때문에 네. 같은 사회 안에서도 다른 동물과는 달리 영장류들도 다 똑같이 뭐 침팬지들도 사회를 구성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인간도 사회를 구성하는데 인간의 사회 구성에서 다른 점은 건축 공간을 더 많이 써서 그런 사회의 여러 가지 위기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인류 사이에 이제 정말 혁명을 일으켰던 게 뭐 인터넷 네. 혁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기 혁명 여러 개 있으면서 그 원초에 거의 불의 혁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불의 혁명과 교수님 이 책에서 1층에 꼽는 이제 모닥불이랑 네. 같은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네. 다른 것도 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다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에 의한 효과를 제가 말하는 거고 공간.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은 불을 씀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밤 시간에 공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 관점이고 그 시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건데 네. 가장 다른 기존의 문화유학에서 불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는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었다예요.
음식을 익혀 먹으니까 더 많은 영양분을 소화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영양분이 남아도니까 뇌를 더 그렇죠. 사이즈를 키울 고기류 수가 같은 있게 것들 돼요. 단백질을 잘 단백질을 흡수해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죠. 근데 저는 모닥불이라고 하는 거가 구심점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적인 효과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관심을 갖고서 쳐다본 거죠. 자, 그럼 1층에 있는 게 모닥불이라면 사실 또 우리가 뭐 이런 과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책의 후반부에 가면 또 이 시대의 모닥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 시대의 모닥불은 뭔가요?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다 누나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사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닥불이 그 부족의 중심에 있었다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이 시대의 모닥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모닥불에서 또 인터넷에서 좀 제가 책에서 이해 안 될 게 있어서 당시 가장 큰 포털 사이트는 야후였다. 그런데 들어가 봐야 예술 관련 사이트가 수백 개 정도, 경제 관련 웹사이트가 1000개 정도 있을 뿐이었다. 이런 특별할 거 없는 텍스트 페이지 왜 공간이라고 부르는지 의아했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190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그때입니다. 그러다 1995년 우연히 로마에서 성당의 천장을 보고 그 이유를 깨달았다. 한여름의 더위를 피해 성당에 들어가서 천장을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봤는데 천국까지 하늘이 뚫린 줄 알았다. 르네상스의 투시도 기법으로 그려진 천장 하에서 나는 공간을 본 것이다. 이 경험을 계기로 공간은 절대적인 물리량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만드는 인식의 산물인 것을 깨달았다. 제가 이런 거 잘 못 봐서 못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왜 거기서 느꼈다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거 가보셔야 돼요, 진짜. 근데 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극장에 가시면은, 우리가 마블 영화 같은 거 전 좋아하는데, 이제 그걸 가서 보면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하얀색 스크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딱 영상을 투사하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완전히 엄청난 공간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화라고 하는 게 평평한 천장에다가 르네상스 때 거기다가 투시도 기법이 완성이 되니까 완벽한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단 딱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소실점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근데 거기 섰을 때 그걸 딱 올려다보면 그냥 공간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볼 때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서 공간을 보듯이. 근데 그런 효과를 보고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가 저는 건축가니까 영양서 공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인터넷 가상 공간은 그 책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별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뭐 텍스트만 있고 이랬는데. 근데 그걸 왜 자꾸 사람들이 공간이라고 부를까? 그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내 뇌가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상상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구나, 의식의 산물이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그걸 만들어내느냐? 이제 정보가 들어가면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잘 몰라서 이 문학에 되게 미쳐나가기 때문에 저 채널 주인장이 이미 그렇기 때문에 투시도 기법이 뭔가요? 투시도 기법은 여러분들 건축가는 되게 잘 아는 거거든요. 저희가 학교에 가면은 이제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장면이 어떻게 보일까를 이제 투시도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요. 원근법에 맞춰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실점이라고 해서 한 그림의 모든 선들이 이렇게 모이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중학교 미술 시간에 나오는데 그 소실점이라고 하는 거가 딱 생기면은 그 다음에 쫙 공간의 깊이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처음으로 르네상스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작도를 하면은 이게 공간감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가 이거를 이제 원리를 발견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공간에서 이어지는 거에서 이제 메타버스 또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김 작가 TV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하셨다가 저희 채널 메타버스 그렇게 강하게 밀지 않았지만 굉장히 미는 채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셨는데 메타버스는 진짜 혁명인가요? 책에서도 이제 답을 내려주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인터넷 공간에 산다는 것 자체가 메타버스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진짜 현실을 대체할 만큼의 메타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왜냐면은 그 정도로 그 가상 공간을 실제 공간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험을 주는 그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라고 하죠. 그러한 기구가 아직 잘 발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애플 비전 같은 것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애플 비전은 제가 볼 때는 무겁고 그렇죠. 어지럽고 뭐 이런 효과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스마트폰 보듯이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씩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그 정도로 편안하게 쓰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메타버스가 안 됐다고 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의 현재 상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우리는 되게 물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다른 정보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근데 다른 사람을 실시간으로 만나지는 못해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은 아마 온라인 게임 하시는 분들만
조금 하시잖아요. 한 8명, 뭐 12명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수천 명 정도가 동시 접속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실시간 아바타들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또 이런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가 제대로 된 메타버스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 하드웨어가 그 정도까지 발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중간 단계에서 조금 땡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실제 사람이 온라인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 100명 정도가 실제 사람이 들어가고 한 4,900명 정도가 NPC인데 AI가 장착된 NPC로 돼서 걔네들이 실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상당히 흥미를 느끼는 공간이 되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메타버스에 한창 뜨거웠던 게 22년이었나요? 네, 그쯤 되죠.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딱 끝나고 끝나고인가요? 네, 끝나고 했던 것 같아요. 22, 21, 23 뭐 이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버블에 관해서 이제 요쪽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게 어느 분야든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사람이 전문가가 된다. 뭐 전문가처럼 보이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이다라는 건데 여기 에피소드가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살짝만 좀 얘기해 주시면. 네, 그게 제가 어디 이제 보통 컨설팅 회의 같은 걸 많이 가는데 가면은 저는 이제 공간 전문가고 누가 또 회계사 분 나오시고 뭐 법률 전문가 나오시고 뭐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 나오시고 이렇게 떠들어요. 막 그러면은 회의를 하고 있으면 여기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한테 뭔가 자기가 어필을 해야 되니까 대화를 막 한참 하다 보면 누군가가 이제 영어 약자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막 뭐 그 분야에서는 좀 쓰는 약자겠죠. 뭐 어떤 걸까요? 뭐 IRR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냥 흔히 쓰잖아요. 뭐 수익률 같은 거 얘기할 때. 근데 그거를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누가 또 그 얘기 들으면은 또 자기 분야에서 쓰는 막 전문 용어를 막 추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조사 빼고 나중에 한 30분 지나면은 다 영어 약자로만 대화하고 있어요. 다 숫자하고 영어 약자하고 조사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면은 일단 보편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남들이 모르는 신조어를 만드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때 그걸 보면서 지금 메타버스 이 열기에 좀 버블인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왜냐면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들어보면은 그 전에 얘기했던 유비쿼터스랑 똑같아요. 뭐 그냥 바뀐 게 없어요. 4차 산업혁명도 비슷한 것 같고 뭐 이미 그 전에 많이 나왔던 뭐 스마트 시티도 그렇고 단어만 바뀐 것이다. 단어만 계속 바꿔요. 본질적으로 바뀐 것도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NFT라는 단어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 그거는 새로운 약간 개념이긴 하지만은 그걸 또 블록체인 기술이랑 엮어가지고 약간 크립토 뭐 이런 거랑 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 몇 개 섞어가지고 마치 엄청 새로운 세상인 것 마냥 이제 하지만은 이제 본질을 들여다 보면은 아직까지도 하드웨어는 미천하고 뭐 현실을 대체할 만큼의 뭐가 아직은 안 나왔고. NFT는 어떻게 보시는데요? 글쎄요. 그 당시에 전 이건 더 거품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네, 그거는 진짜 저는 거품이죠. 왜냐하면 예술 작품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아트를 좀 아시는 분들은 예술 작품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좀 아실 거예요. 그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의 가격을 누가 결정합니까? 갤러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갤러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격을 선정한단 말이에요. 이 작가의 가격은 이 정도에 판다. 뭐 1억이다, 이 사람은. 1억. 근데 이 사람의 가격이 1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의 그림이 뭐 한 6, 7천만 원에 리움 같은 미술관에 팔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술관에 그림이 팔리면은 그러면은 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 이하로는.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 그 사람 그림을 7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 이 사람은 7천만 원 밑으로는 하방 압력이 경직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미술관이든 아니면은 뭐 호암 갤러리 뭐 있잖아요. 그런 대단한 리움 같은 데가 사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은 다시는 시장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관이 뭘 컬렉션을 했다라는 거는 그 그림을 다시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밑에 하방 경직. 그리고 또 미술관에서 인증한 약간. 그렇죠. 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딱 보면은 미술품 세계가 있지만은 그거를 받쳐주는 거는 그 밑에 갤러리 인더스트리가 있는 거고 그 갤러리 인더스트리를 받치고 있는 거는 사실 미술관이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 미술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미술관에서 그 많은 물건, 그러니까 아마 수백조? 뭐 계산도 안 될 것 같아요. 경단위의 그런 어마어마한 미술품들이 루브르에 들어가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프랑스만 가더라도 엄청난 고고의 작품들과 이런 피카소의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묻어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NFT 예술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NFT 갤러리라고 하는 데서 그거를 보여줘 봤자
의미가 없어요. NFT 미술관이 NFT 작품을 그때 뭐 40몇 억짜리가 얼마 전에 보니까 200 몇십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40몇 억짜리 그림을 산 다음에 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다시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안 팔고 그걸 계속해서 그 돈이 어느 미술관에서 NFT 작품들이 누적이 돼서 지금 우리가 보는 정도 수준의 것들이 된다면 그러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전통의 미술 작품은 됐던 이유가 뭐 루이 14세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프랑스의 왕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작품들을 모아놓고 교황도 엄청난 돈으로 그 많은 예술 작품들을 모아놓고 판매하려고 내놓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난 몇천 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NFT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돈을 묻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은 메타버스는 혁명은 아직인 거고 미래 언젠가는 되겠지만 네. NFT는 약간 신기루 같은.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그다음 뭐지 물어볼지 아시겠죠? 네. 네. 뭐죠? 비트코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투자 관점이라기보다는 이 책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옵니다. 네. 심지어 제가 봤을 때 교수님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네. 목차가 구글, 압구정, 비트코인,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자극적입니다. 네. 뭔가 저도 써놓고 다 잊어먹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압구정동에 있는 어떤 부동산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게 도대체 왜 가치를 가지는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게 그거는 그냥 거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압구정동에 있는 집은 3호선 지하철 라인도 있고 올림픽대로도 있고 그 앞에 좋은 학교도 있고 그 앞에 좋은 백화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식당과 카페가 그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장소는 주변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과 링크가 돼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구글이라는 사이트 그 회사가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모든 전 세계 웹사이트로 링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헤게모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넥서스라고 하죠. 그 중심점이기 때문에 구글이 네트워크의 중심이어서 이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네트워크가 되면 힘을 가져요. 네. 제가 제 책의 중간에도 교회가 힘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건물, 피라미드 같이 하나의 건물만 있었으면 그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유럽 전역에 교회라는 건물들이 도시마다 몇십 개씩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네트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가 유럽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고 다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당연히 무슨 힘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라고 하는 거가 그런 교회 건축물의 네트워크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믿잖아요. 그 스토리를.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세상 끝날 때 나는 구원받고 뭐 어쩌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믿으면은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종교같이 믿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나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줄 것이다. 계속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도도 하잖아요. 비트코인 사라고 가격 많이 올랐다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돈을 넣기 시작을 하면은 그 믿음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가격대가 뭐 1억이 넘었다가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믿음 있는 사람 3천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럼 그다음에 그 후발주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그 위에 또 빌드업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인류에게 종교라는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진짜 어떤 큰 믿음의 줄기도 있을 것이고 그냥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비트코인도 웬만해서는 그 의미가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다른 걸로 대체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이제 구글, 압구정, 뭐 비트코인 종교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걸 꼽아 주셨던 거고 그 중에 또 하나 또 믿음 얘기해 주셨는데 메타버스 NFT도 믿음을 가졌던 시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과 이 믿음은 뭐가 달라서 좀 어쨌든 그때 메타버스 NFT는 추락한 거고 비트코인은 뭐 출렁임이 있지만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뭐가 다른 거죠? 저는 기존의 NFT가 기존의 우리의 산업하고 네트워크가 안 된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난 거죠, 사실은. 예, 그냥 로컬 사이비 종교처럼 그냥 돼서 이게 글로벌하게 안 퍼진 거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더 뭔가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비트코인이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뭐 계속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고 뭐 앞으로 달러를 대체하고 뭔가 뭐 S&P 500하고의 연결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뭔가 계속 새로운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네트워크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 정체가 됐다. 그러면은 계속 그 내리막으로 가겠죠.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안 될 것인지를 좀 잘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강남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은 강남은 과거에는 뭐 70년대에는 강북에 사시는 분들이 그냥 약간 애들 교육 때문에 가는 정도의 대체제 정도로만 생각해서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방의 부동산이 안 오르니까 지방의 유지들이 자기 자식들은 강남에 집을 사줘야겠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네트워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런던이 서울보다 비싼 이유는 뭐겠어요? 런던 사람들만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중동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집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동 사람들의 어떤 가치가 거기에 네트워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의 확장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뭐 벤츠라는 자동차가 슈투트가르트에서 만들어지지만 전 세계에 지금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벤츠라는 자동차가 커버하는 마케팅의 공간은 전 지구란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강남이 뭐 전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원하는 공간이 아니고 만약에 글로벌하게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살고 싶은 공간이 됐다. 그러면 또 오르겠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끊임없이 그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라고 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유현준 교수님이 비트코인 투자 이야기로 착각하실 수 있지만 이 책은 투자책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간. 인문학에 관련된 얘기인데 교수님이 이제 이 책의 목차가 1장부터 17장까지 있는데 각자만의 18장을 만들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저만의 18장을 지금 만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얘기해 주셔서 잘 지어진 아파트 단지로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꼽으셨던데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입지 외에 또 다른 것도 있는 건가요? 그게 딴 건 아니고요. 다른 아파트들도 요즘에 그런 데가 되게 많은데 일단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초중고가 다 들어와 있다라는 그 점인 것 같아요. 학교가 다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점이 요즘에 만들어지는 웬만한 학교들은 다 큰 길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압구정 구현대 같은 경우는 압구정 초등학교가 전체 단지 센터에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센터에다가 학교를 놓게 되면은 그거보다 남쪽에 있는 땅에다가 높은 아파트 동을 못 세워요. 그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현대 아파트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12층, 14층으로 지어졌거든요. 그 14층 정도가 운동장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동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 단지는 보통 큰 사거리 쪽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방음벽으로 쳐 있거든요. 그쵸. 구현대 아파트 단지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성수대교 옆에 방음벽 치는 데도 있는데 초등학교가 그 센터에 있다는 거가 저는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단지 세대수가 한 5,000세대 가까이 되니까 그 어떤 스트리트가 그 아케이드라고 하는 거가 그 안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산책을 하면서 1층에 있는 연도형 상가를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로변이 아니고 2차선 왕복도로 정도의 조그만한 그 얘기는 걷고 싶은 그런 거리라는 거잖아요. 공간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가 그 단지 내에 만들어졌다. 저는 그것도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그래도 압구정 재건축 총괄 설계 관리자로 임명되신 걸로 아는데 현재 그러면 진행사인가? 저는 거의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거의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앞으로 그 미래 압구정은 어쨌든 지금은 너무 노후화된 아파트잖아요. 물론 실내 들어가면 깜짝 놀란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미래 압구정은 좀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거는 조합 주민들께서 결정하실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문제가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여러 차수. 원래 재건축 자체가 어려운데 왜 재건축 어려운지를 압구정은 더 왜 어려운 건가요? 그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게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계속 차수가 1차는 뭐 1970년대에 지어졌고 최근에는 뭐 90년대에 지어진 거 2000년대에 지은 것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가 마지막인가?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수십 년의 그 스팬에 걸쳐가지고 건축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면적 계산하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도 중간에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표를 떼보면은 그런 것들도 다 통합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다들
서로가 제일 좋은 위치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역세권이야. 우리는 한강뷰가 있어. 우리는 학교 옆에 있어.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거는 뭐 어쨌든 부동산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같이 평가해 주시면 다 해결될 문제긴 한데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거기에 상가도 있고 그 상가 안에도 현대백화점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금강 쇼핑센터라는 것도 있고 뭐 다른 어떠한 생태계보다도 되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역사가 오래되니까 50년 전에 들어와서 사시고 아직까지 사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들어와서 산 가격대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있고 사시는 분의 연령대도 다양하고 야, 난 이거 지금 시작하면은 나 죽기 전에 입주 못하니까 난 그냥 여기 있을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당장 빨리 하고 싶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역사가 깊고 그다음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러한 거라서 참 풀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압구정동이 이제 전통적인 부촌 중 하나라면 그 근처에 반포가 많이 치고 올랐잖아요. 네, 거긴 재건축을 했으니까. 그러겠죠. 치고 올라온 이유는 재건축했기 때문인 거고. 그렇죠. 네. 강남에서 대형 아파트 단, 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그분한테 들으시는데 그냥 제가 그냥 건축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진짜 그런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되기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은 관심 있게 보는 서울에 좀 동네가 있으신가요? 뭐 저야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데가 많죠. 저는 그냥 서울 전체를 다 관심 있게 봐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냥 이거는 개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저희 가정 내에서도 다 호불호가 다 갈려서 근데 저는 한강 주변이 좋더라고요. 한강 주변. 네, 한강 주변이 그러니까 한강이 반드시 보이는 곳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강에서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뭔가 답답해요. 저는 이렇게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왜냐면 한강 자체가 엄청나게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서울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비어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평창동 꼭대기층에 올라가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볼 수 있죠. 아니면 강남에 있더라도 펜트하우스에 살면 넓은 공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 있든지 언덕 꼭대기든 아니면 높은 건물의 꼭대기든 높이 올라가면은 비어있는 공간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제일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비어있는 공간은 강 위니까 한강이 폭이 1km로 수십 킬로를 가잖아요. 그 위에 엄청난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볼 때 저는 좀 답답하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한강이 저는 좋은 이유가 나가면은 물을 보는 것도 좋고 비어있기도 하고 건너편에 풍경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하니까 특히나 강남 쪽에서 강북을 봤을 때 풍경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강남에서 강북을 보는 게 더 아름다워요? 네, 왜냐하면은 남산이 있잖아요. 남산이 있으니까 풍경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햇볕이 잘 들어서 강 북쪽에서 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강북에서 강남 보면 아파트 단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